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오늘도 의학이론 수단기 쪽 저희가 저번 주에 고혈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정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 계 순환기입니다. 순환기 중에서도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이제 부정한 맥이죠. 그러니까 맥박 할 때 그 맥박이 레귤러하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이 부정맥은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부정맥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하기가 너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의 치료, 진단, 뭐 이런 것보다 부정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정맥은 맥박이잖아요. 맥박이 이제 쿵쾅쿵쾅 하는 그 크기, 쿵쿵쿵 하는 그 크기하고 쿵쾅 할 때 그 간격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가 작다든지 일정하지 않다,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성인에서, 아이들하고 성인이 좀 다르긴 한데, 성인에서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느냐 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성인에서는 60번에서 100번을 뛰게 됩니다. 60번에서 100번 되는데 그 중간인 한 80번 정도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60에서 80, 100번 사이에 있는 그 사이보다 적게 뛰면, 심장이 적게 뛰면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번보다 많이 뛰게 되면 빈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게 뛰면 서맥, 많이 뛰면 빈맥이 되잖아요. 적게 왜 뛰냐는 거죠. 그 얘기는 심장이 박동하는 원리를 보면, 심장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박동을 하는데 전기 자극에 의해서 박동한다고 우리 배우셨거든요. 전기 자극, 처음 전기 자극을 주는 고기가 우리는 동방결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서막에서 맨 첫 줄에 동방결절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동방결절에 자극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또는 작게 뛰는 것이 이제 서맥입니다. 자, 서맥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심장이 많이 뛰지 않고 쬐끔 뛰니까 쿵쾅하면서 전신으로 우리가 혈액을 보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이 적게 가겠죠. 서맥이 되면.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호흡곤란이든지 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빈맥입니다. 빈맥은 심장이 많이 뛰는 거죠. 그래서 100번 이상이 뛰게 됩니다. 100번 이상이 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전신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자주 뛰다 보면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내는데 덜 보낼 수 있죠. 덜 보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으로 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맥은 100번 이상이 뛰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심실조동, 심실세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실은 우리가 배우셨어요. 심장이 이게 하트 모양으로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방이 4개다. 위에 있는 방을 우리가 심방이라고 한다고 배우셨고요. 아래에 있는 방을 심실이라고 한다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심실은 심장 중에 아래에 있는 방, 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실, 조동, 심실, 세동이 있으면 심방, 조동, 심방, 세동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방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실, 심방도 중요하지만 세동, 조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빈맥은 1분에, 성인에서 1분에 심장이 100번 이상 뛰는 걸 이제 빈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동은요, 200번, 300번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뛴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박동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떨리는 겁니다. 심장이 떨려요. 그러면 심장으로 제대로 혈액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지되어 있는, 정체된, 저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실조동이 생기면 앞으로 혈액이 제대로 못 가서, 그래서 전신으로 혈액이 제대로 못 가서 산소가 제대로 못 가고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심장 안에 혈액이 고여 있는 겁니다. 혈액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굳죠. 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실조동, 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혈전이 심장 안에 생겼어요. 그 혈전이 똑 떨어져서 우리 몸을 전신을 동동동동 돌다가 가장 중요한 뇌혈관에 가서 딱 붙으면 그게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있는 게 심실조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심실세동은요. 심실세동도 빈맥 중에 하나입니다. 빈맥 중에 하나인데, 얘는
200번, 300번이 이제 떨리는 것처럼 떨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떨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본 조동은 200번, 300번을 맥박 펌핑을 하는데 그래도 규칙적으로는 해요. 그런데 세동은 규칙적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심장에 있는 피가 제대로 가지도 않는데 얼마만큼 갈 수도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떨리다 보니까 언제 정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보시면 사람이 이제 그 병원에서 병실에서 와상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은 다 심전도로 보여주죠. 그래서 심전도가 이렇게 뛰다가 플랫하게 띡 하면 아, 사망이구나. 이제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직전에 나오는 게 심실세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실조동과 심실세동과 정확하게는 조동과 세동을 구별할 줄 아셔야죠. 조동은 많이 뛰는 건데 그래도 규칙적인 거. 세동은 많이 뛰는데 규칙적이지도 않은 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거 심실세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부정맥은 그동안은 우리가 공부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서맥이 있다, 빈맥이 있다 정도 공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동과 조동을 공부하는 이유는 상품 중에서 이런 부정맥과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실세동만 보장하는 거, 심실세동만 빼고 부정맥 다 보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실세동과 조동이 어떤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보고 넘어가시는 거죠. 자, 이런 부정맥이 왜 오는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쭉 보시면 모든 원인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도요.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 다음에 심장 수술을 해서도요. 그 다음에 심장 양쪽으로 폐가 있잖아요. 폐에 문제가 있어서도요. 그 다음에 호르몬, 갑상선 기능 항진전은 호르몬의 문제였잖아요.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도요. 자율신경계는 이제 감정과 관련되죠. 그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모든 게 다 들어오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써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신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 자, 죽상경화증 공부하실 때 우리가 꼭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동맥경화증입니다. 동맥경화증이 뭡니까? 동맥은 혈관의 이름이죠. 경화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증은 동맥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동맥이 바깥에 뭔가 엉겨붙어서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동맥 안쪽으로 내강 쪽에 지저분한 것들이 껴서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동맥이 딱딱해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에 있는 내강이 좁아졌잖아요. 좁아져서 이제 혈류가 오고 가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맥경화는 동맥이 전체가 다 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한 1m가 있다 그러면 1m 전체적으로 다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죽상경화는 딱딱해져 있는 어떤 특정 부분만 딱딱해져 있는 게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은 우린 죽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상경화하고 동맥경화의 차이는 혈관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졌냐 아니면 일부분만 딱딱해졌냐의 문제인데 자, 전체적으로 딱딱해진 거하고 일부분만 딱딱해진 거하고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딱딱해져 있으면 안에 있는 내강이 좁아져서 그렇지 혈류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죽상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그 내강이 어떤 때는 정상이고 어떤 때는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겨요.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그 죽상이 있는 죽종이 있는 거기에는 압이 높아져요. 고혈압이 뭐였습니까? 혈액이 혈관을 누르는 압이 혈압이었잖아요. 거기는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빵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상경화가 동맥경화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혈관의 질환의 위험 인자는 동맥경화가 아니라 죽상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 뭐가 있었습니까?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위험이 동맥경화가 아니라 죽상경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죽상경화가 생기는 이 기전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도 막으로 이제 보를 받고 있죠. 혈관의 막도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내막, 중간에 중막, 바깥쪽에 외막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내막 맨 안쪽에 있는 세포의 이름이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 이 내피세포가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상을 입죠. 이럴 수 있죠. 거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경우에요? 담배 피시면 미세먼지가 아주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손상을 입을 수 있죠. 또 언제 손상이 있겠습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큰 혈압으로 이제 혈액이 가면 안에 있는 내피 세포가 손상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손상이 있으면 보통에 우리가 피부가 여기 긁히면 염증 반응이 있고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도 똑같아요. 염증 반응이 나고 피가 나요. 그게 지방흔혈의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손상이 된 다음에 힐링되는 과정이 지방층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방이 생기면서 그 혈소판 같은 것들이 여기 와서 이제 붙어요. 그러면서 딱딱해져서 이렇게 죽종이 만들어져요. 이 죽종이 만들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주위를 이제 혈액이 지나가잖아요. 혈액이 지나가면서 얘를 또 쳐요. 치면서 또 한 번 더 파열이 돼요. 그러면 더 커지는 이제 죽종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상경화의 발생 기전은 맨 처음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내피세포가 언제, 왜 손상이 될지를 기억하시면 죽상경화의 위험 인자를 기억하실 수 있어요. 뭐였죠? 고혈압, 그 다음에 혈압 했죠.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당뇨 같은 피 안에, 우리 혈액 안에 당이 있다. 우리 당 배우셨어요? 당이 있는데 그 당의 세포는 크다라고 배우셨어요. 크기 때문에 혈액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상경화 위험 인자는 이제 이상지질, 피 안에 기름기가 많은 거,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흡연, 비만증, 운동 부족. 우리가 혈관계,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전부 다 죽상경화의 위험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죠. 허혈성 심장질환 이름을 뜯어보시면 심장의 병인데 어떤 심장의 병입니까? 허혈이죠. 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심장에 피가 없죠. 심장 어디에 피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장이 어디예요? 심장은 그 안에 4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4개의 방에 피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측에 있는 방에는 전신을 돌아서 들어와서 산소가 적은 피가 우측 심장에 있다. 자, 좌측 심장에는 우측으로 왔던 그 피가 폐에 가서 산소가 많은 걸 바꿔서 좌측으로 왔기 때문에 좌측 심장은 산소가 많은 피다. 그래서 빨간 피,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안에는 4개의 방에 있는데 그 4개의 방에 피가 많은 거죠. 그럼 그 4개의 방에 피가 없는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어디에 피가 없느냐면 심장의 근육에 피가 없는 겁니다. 자, 심장이 하는 역할은 쿵쾅쿵쾅 하는 거였죠. 쿵쾅쿵쾅 하려면 심장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장기는 전부 다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움직이려면 심장에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위도 소화시키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심장에서 이 근육을 튼튼해야 쿵쾅쿵쾅 하면서 심장 박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심장 근육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돼야 되겠죠. 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는 이 혈관의 이름이 심장혈관이겠죠. 이 심장혈관의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왜 관상동맥이냐면 오른쪽으로 한 가닥, 왼쪽으로 2가닥 있다고 우리 배우셨어요. 관상동맥이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왕이 관을 쓴 모양이다. 그래서 관상동맥 얘기하는데 관상동맥 다른 말 심장동맥. 이 관상동맥, 심장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왜요? 죽상경화가 생겨서 또는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디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는 겁니까? 심장의 근육, 심근에 안 갔죠? 심근에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1차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다. 2차로 그래서 심근이 제대로 혈액 공급을 못 받는다.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거죠. 그 종류가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심증이고 하나는 심근경색입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졌지만 아직은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기는 가요. 적게 가서 그렇지 가기는 가요. 이런 문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어요. 완전히 막히면 심장의 근육에 피가 한 방울도 안 가요. 그럼 그 심장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심장 근육이 전체가 죽으면 그건 급사입니다. 즉사입니다. 사망이죠. 그런데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심증은 심근의 허혈이다, 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심근이 죽었다, 전체 죽은 거 아닙니다. 일부가 죽었다. 그래서 국소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소자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대충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뭐가 나오냐면 심장 근육에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막혔어요. 썩어요. 그렇죠? 괴사가 썩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심장이 있는 그 부위가 아프겠죠? 어디입니까? 좌측 심장. 흉통이 발생합니다. 흉통이 발생하고 썩으면 더 많이 아프겠죠. 30분 이상. 썩지 않았다. 뭐 그러면 한 2, 3분 내로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심장이 전기 전도에서 뛰는 거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심근이 괴사가 될 때, 그때 검사하면 심전도에 이상이 나와요. 오늘 그거 공부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심근 표지자도 이제 이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하고 심전도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가지고 진단하게 되죠. 자, 먼저 증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혈관이 좁아졌어요, 또는 막혔어요. 그래서 심근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요. 그래서 아파요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부위가 아프겠죠. 심장이 있는 부위. 심장의 부위는 우리가 왼손을 이제 주먹만하게 져서 본인의 가슴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거기에 그만큼 있는 게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파요. 이게 아픈데 이 심장 쪽이 어떻게 아프냐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심장의 혈관들은 아래쪽으로 뚫려 있지 않고 웬만하면 다 위쪽으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렇게 가슴에 주먹을 두고 이렇게 손가락을 피시면 위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좌측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턱까지 가요. 턱에서 받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팔 쪽으로 내려오죠. 팔 쪽으로 내려와서 왼쪽 팔의 안쪽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픈 증상은 죽을 만큼, 찢어질 만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흉통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 이 흉통하고 위역류, 위식도 역류, 위에서 음식하고 산이 식도로 역류될 때 그때 흉통하고 좀 분리를 하거든요. 지금 허혈성 심장질환의 흉통은 찢어진다, 아프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흉통은 타는 듯한, 산이 태우잖아요. 그래서 타는 듯한, 다른 말 자결통,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어쨌든 흉통이 생깁니다. 흉통이 생기는데 이 흉통이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다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허혈성 심장 질환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협심증, 하나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협심증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안정형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은 그 앞에 가로치고 만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급성 안정형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만성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정 협심증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변이형 이상한 협심증입니다. 자, 협심증이 뭐였냐면 관상동맥이 좁아졌죠. 좁아졌습니다. 좁아졌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도 심장 펌핑이 조금만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만큼만 움직일 동안만 이제 혈액 공급이 되는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많이 식사를 하셔서 소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는 많이 화를 내서 막 소리를 지르셔야 된다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산소가 많이 필요하면 심장이 더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뛰려면 관상동맥에서 혈액을 심근에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픈 거예요. 그게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때 아픈 게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할매 할배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안 아프게. 근데 불안정 협심증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해요. 숨만 쉬어요. 그래도 아파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막히기 일보 직전이 불안정 협심증이에요. 자,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은 뭐였냐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아픈 거였었잖아요. 근데 변이형은요. 좁아지지 않았어요. 좁아지지 않고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순간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질 수 있죠. 그러면서 아픈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술 드신 다음 날. 술 드신 다음 날 숨 모셔가지고 헉 그러면서 흉통이 생겨서 응급실 실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변형 협심증 꽤 있어요. 자, 이렇게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심근경색에는 전형적인 협심증 흉통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비전형적이라고 그랬네요. 비전형적인 흉통은 위에 두 가지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부합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전형적 흉통을 보시면 전형적인 양상과 지속 기간을 보이는 흉골하 불쾌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왼쪽 가슴에서 턱으로 목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나 스트레스에서 유발된다.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 그러면 쉬시면 되잖아요. 쉬시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혈관을 확장시키면 되죠. 혈관 확장제가 거기에 써 있는 NTG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입니다. 혀 밑에 이제 녹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되면 전형적인 허혈성 협심증 흉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만 있으면 비정형성,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심장과 관련이 없는 흉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시면 불안정 협심증을 조금 더 볼게요. 불안정 협심증에 보면 재발성 흉통, 점강성 흉통, 안정시 흉통 이렇게 써 있네요. 안정시 흉통은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아파요. 이거죠. 그런데 재발성 흉통은 뭐냐면 안정형 흉통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2달 내에 또 생겼어요. 그게 재발성이에요. 또 생길 때는 처음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아파요. 그게 점강성 흉통이에요. 그래서 불안정 흉통이 생겨서 불안정형 협심증이 되면 의사가 그냥 요거 설화정 주면서 증상 괜찮아지면 계시고, 증상이 다시 오면 다시 응급실로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불안정형 협심증이 오면 입원시켜요. 입원시켜서 어디가 막혔는지 검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정형 협심증은요, 증상 없어지면 그냥 보내요. 집에 보냈다가 외래로 접수하셔서 검사일자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정형하고 불안정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전도로 가고요. 심전도 변화를 보시면,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전도를 검사하는 거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협심증에서는 이상이 안 나와요. 왜냐면 심장의 근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의 근육이 죽어야만 나타나는 게 이제 심전도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는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우셨어요. 심전도 배우실 때 방이 4개가 있는데, 심장이 뛸 때는 위에 방 한 번, 밑에 방 한 번 이렇게 뛴다고 그랬어요. 심방 한 번 수축, 심실 한 번 수축, 그 다음에 심장 전체가 이완,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심방이 뛰는 거 P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실이 수축되는 거 QR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이 전체가 이제 이완되는 건 T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심장의 근육이 일부가 죽으면 그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T파가 안 올라와요. T파가 이렇게 생기면서 안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T파가 쭉 올라가요. 헉 하고서는 아프시잖아요. 아프시면서 T파가 쭉 올라오면서 앞에 있는 S파까지 쭉 올려요. 그러면 ST 분절이 있죠. ST 분절이 쭉 올라가요. 자, 올라갔을 때 기준은 ST 분절 앞에 있는 PR 분절이에요. PR 분절에 비해서 ST 분절이 쫙 올라가요. 그게 ST파 상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파 상승이 쫙 올라가요. 근데 심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면서 ST파가 정상화됩니다. 정상화되면서 어쨌든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전 누가 놓냐면 T파가 쭉 나요. T파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T파가 쭉 떨어져요. 그게 T파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T파역이. T파역이죠. 얘도 다시 회복됩니다.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ST 분절이 올라가는 것도 정상화, T파역이가 된 것도 정상화. 그런데 한 번 아팠다는 상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처가 뭘로 있냐면 저 앞에 있는 Q파로 남습니다. 그래서 Q파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장이 한번 일부가 국소가 죽었다, 괴사가 됐다. 그 상처가 Q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가 한 3, 4년 후에 다시 한번 심근경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Q파 말고 다른 Q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Q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볼게요. 심전도 변화를 보시면 두 번째 줄 ST 분절이 상승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초급성 T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잡아내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ST파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T파가 여기가 되고요. 영원히 Q파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변화된다. 심전도가 그 상태, ST파에서 올라간 상태로 유지, 정지, 이게 아니라 변화한다. 변화의 방점을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근표지자입니다. 심근표지자. 심근표지자는 심장 안에만 특이하게 있는 효소와 단백질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있는 특이한 효소,
저기 보시면 CKMB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프에서 CKMB. 요게 이제 효소예요. 트로포닌 찾아보시겠어요? 저 위에 CTNP라고 써있는 그게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특이하게 있는 효소와 단백질. 그런데 심장 근육이 아까 죽었어요. 뭐죠? 심근경색이죠. 죽으면 얘도 나도 같이 죽을 수 없어 이러면서 얘가 도망 나오는 거죠. 어디요? 다른 혈관 중으로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얘가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썩으면 이들 효소와 단백질, 효소 CKMB, 단백질 트로포닌 이 혈액 쪽으로 흘러나오게 돼서 괴사 부위가 넓을수록 그 양이 많다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양이 많다, 증가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배우셨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노란 선 정도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 심근에만 특이하게도 있지만 혈액 중에도 저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심근이 괴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CKMB가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배우셨어요. 상승해서 언제 최정점을 찍는다고요? 12시간에 또는 24시간, 보통 12시간에 정점을 찍어요. 언제 정상화된다고 배우셨죠, 우리? 72시간, 만 3일에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정상화, 일반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트로포닌은요, 언제 최고가 되냐면 트로포닌도 CKMB처럼 12시간에 최고가 됩니다. 근데 언제 정상화되냐면 7일, 10일에 이제 정상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대국민이 다 아세요. 어디가 아픈 거? 왼쪽 심장이 아픈 거, 죽을 만큼 아픈 거. 그래서 본인이나 옆에서 119에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아프기 시작해서 119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갈 때까지 시간.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도시 지역에 사시면 30분 안에 병원 가시거든요. 응급실 가시거든요. 30분 안에 응급실에 가셔서 환자가 봤더니 심근경색 같아요. 협심증 같아요. 심근경색 협심증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심근 표지자 검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30분 안에 갔잖아요. 검사 1시간 안에 나가잖아요. 그럼 CKMB 트로포닌 다 정상이에요. 정상이네. 정상이가 끝 이게 아니라 또 하는 겁니다. 의사가. 언제요? 3시간 지났을 때, 6시간 지났을 때, 12시간 지났을 때. 그래서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CKMB의 변화, 트로포닌의 변화. 그 변화를 봐서 얘가 지금은 정상이지만 높아졌구나, 낮아졌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에서도 변화가 방점이라고 그랬었죠. 심근 표지자에서도 변화가 방점입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보시면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을 설명을 할 텐데 앞에서 안정형과 불안정형은 거의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이 떨려서 어느 순간에 좁아졌다, 떨면서 또 좁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검사로 이제 진단을 해낼까라는 겁니다. 진단을 해낼까. 보통 협심증은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 심장이 아파요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가 뭐냐면 운동 부하 심전도입니다. 운동 부하 부는 뛰면서 이제 심전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가 협심증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요. 그런데 변이형 협심증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부하 심전도로는 이게 검사가 안 돼요. 떨리는 거, 이 떠는 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발 물질 투여하고 그래서 경련을 유발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에 대한 그 운동 부하 심전도가 검사가 변이형 협심증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눴네요. ST 분절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않는 거. ST 분절 우리 배우셨어요. 심장의 근육이 죽으면 제일 처음 반응하는 게 ST 분절이 쫙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게 있고 안 올라가는 거 있다고 하네요. 안 올라가는 건 뭐죠? 그러면 정상인가요? 정상 심전도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ST 분절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이상한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승은 아니지만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자, 둘의 차이가 뭐냐? 둘의 차이가 뭐냐면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은 전형적인 심근경색입니다. 헉하고 즉사할 수 있는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근육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은 노인들한테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심근경색이 있어요. 거의 혈관 하나가 다 막혔어요. 심근도 죽은 게 보여요. 초음파에서.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쪽 심장이 아프지 않았어요? 흉통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숨쉬기 괴롭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느끼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증상도 없었잖아요. 심전도에서 특이한 ST 분절 상승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는 있습니까? CKMB나 트로포닌이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의 둘의 차이는 다른 건 거의 비슷하지만 심근 표지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협심증의 운동부와 심전도의 문제, 그 다음에 심근경색과 협심증의 극명한 차이, 심근 표지자의 문제, 요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근병으로 갈까요? 심근병. 심장의 근육에 병이 생긴 거죠. 심장의 근육의 병. 앞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얘기를 하면서 심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심근은 국소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 어떤 관상동맥 하나가 혈액 공급하는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근은 심근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관상동맥의 문제 때문에 심근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심근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심근병은 전체 문제, 심근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럼 치료는 이식밖에 없습니다. 관상동맥에 이제 좁아지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혈관이 좁아지는 건 혈관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카테터 넣어서 풍선을 불어준다든지 카테터 넣어서 스텐트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근병은요. 심근 자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를 바꿔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무서운 이제 질병이죠. 여기 또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보다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세 가지네요.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가지를 쓰세요. 뭐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비후성, 제한성, 확장성 심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후성은 말 그대로 두꺼워져 있는 거죠. 우리의 근육이 언제 두꺼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이 일을 하면 두꺼워지죠. 많이 일을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데 굳은 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후성 심근병은 많이 일을 해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진 거죠. 심장이 많이 일을 하는 거, 펌핑을 많이 하는 것 또는 큰 힘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한테 오는 게 이제 비후성입니다. 자, 심장이 두꺼워졌어요. 심장이 비대해졌어요. 쿵쾅쿵쾅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병이다 그러면 두꺼워져 있어서 안에 있는 혈액이 많지 않겠구나. 전신으로 내보낸 혈액이 많지 않겠구나. 증상이 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호흡곤란 또는 피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확장성 심근병으로 먼저 갈까요? 확장성은 아까 비후성은 심근육이 두꺼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확장성은 늘어져 있는 겁니다. 이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면 근육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탄탄한 게 없잖아요. 탄력이 없는 겁니다. 확장성은. 그러니까 보시면 심실의 확장과 수축 능의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이미 늘어나 있으니까 수축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제한성 심근병은 더 위험합니다. 제한성은 근육이 첫 번째 비후성과 확장성은 그래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두꺼워져 있고 근육이 늘어나서 그렇지 근육이거든요. 근데 제한적은 근육 자체가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심실의 확장기 기능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혈액이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늘어나야 되잖아요. 얘는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두꺼워져 있는 거하고 딱딱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후성, 제한성, 확장성 심근병 세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치료는 심장 이식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심근병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병으로 갈까요? 가와사키병 이름만 딱 보기에도 어느 나라에서 이제 발견한 건 줄 아시겠죠?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많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어른이 아닙니다. 아기 때 발생하는 겁니다. 아기 때 발생하는데 원인 불명,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급성 열성 혈관염입니다. 급성이니까 회복 가능한 거예요. 열이 나요. 그리고 염증이, 어디에 열이 나요? 어디에 염증이에요? 혈관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전신에 열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상적 판단을 보시면 혈액 객관적 진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보고 판단하는, 그게 이제 병의 진단 기준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전형적인 가와사키병 진단 기준은 5일 이상의 지속적 발열. 염증이잖아요. 염증이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5일 이상 열이 나는 거죠. 5일 이상 열이 나고, 보통 아이, 지금 소아잖아요. 소아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고 무서운 거가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안 잡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열이 났다 그러면 암의 감염증이라고 생각해서 소염제를 주죠.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균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항생제를 줘요. 항생제를 줘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럼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경련하면서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소아한테는 열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얘도 좀 그런 거죠. 근데 5일 이상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5가지 임상 중에서 4가지 이상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홍염은 양측성 결막 충혈, 결막은 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이 나면 얼굴 쪽에 이렇게 얼굴 쪽에 이렇게 달아오르거나 아니면 뻘거지잖아요. 뭐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염증 생겨서 열이 났어요. 걔가 더 진행을 하면 고름이 돼서 염증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와사키병은 고름이 안 나와요. 고름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화농성이다. 그러니까 고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이 나고 뻘개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번, 3번도 보시면 계속 열이 난다 생각하고, 얼굴 쪽에 열이 난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치료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나니까 대증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낮추는 해열제 주고, 소염제 주고, 항생제 주고 이렇게 낮춰줘요. 그래서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되는데 이게 아이였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일반적으로 된다. 그러면 감기에 준하는 거거든요. 독감에 준하는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그치면 땡큐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 더 위험한 건 합병증이에요. 제가 합병증을 써놓지 않았는데 합병증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특약 중에 장기보험의 특약 중에 보면 중대한 가와사키병 특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관상동맥류가 발생했을 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와사키병일 때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어떤 합병증이요? 관상동맥류입니다. 류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진 걸 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늘어지면 혈관의 벽이 얇아지겠죠. 얇아져서 약해지면서 그 안에 혈압이 높아지면 빵 터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와사키병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류입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모든 게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관상동맥도 아이가 크면서 이렇게 좀 커져요. 그래서 일부 늘어났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얘가 같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병은 합병증 관상동맥류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맥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대동맥은 큰 동맥이죠. 큰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우리는 정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그 처음을 이제 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대동맥을 보시면 심장에서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는 심장에서 위를 향해서 나옵니다. 아까 심장의 혈관은 대부분 위쪽으로 뚫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맨 처음에는 위를 향해서 나옵니다. 그게 상행대동맥입니다. 상행대동맥에서 계속 위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꺾어져요. 꺾어지는 게 대동맥궁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게 하행대동맥입니다. 하행대동맥이 우리의 흉부를 지나가면 흉부대동맥, 복부를 지나가면 복부대동맥, 그 다음에 골반을 지나가면 장골대동맥, 그 다음에 하지로 이제 동맥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동맥에 2가지 큰 질병이 있어요. 하나는 박리입니다. 이게 박리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떨어지냐면 대동맥을 보시면 이 대동맥도 막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얘도 3개의 막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에 내막, 중막, 외막인데 이 안에 있는 내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막이 찢어져서 중막하고 내막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안쪽에 원래 있던 강, 진강이죠. 진짜 강,
진짜 공간. 그 다음에 내막하고 중막 사이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찢어졌다, 분리됐다, 이렇게 박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의 내막이 찢어져서 동맥 혈류가 본래 정상적인 진짜 강 외에 또 다른 강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많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꼬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혈액이 지나다니잖아요. 어떤 압으로? 혈압을 가지고 지나다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꼬매준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드러내고 치환을 하는데 누구 걸로 치환하냐면 사람 걸로 치환할 수 없죠. 다른 사람 죽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조혈관으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 치환술, 인조혈관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대동맥류입니다. 대동맥류는 대동맥이 막이 중막, 내막, 중막, 외막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진 거. 그래서 풍선처럼 부풀어진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1.5배 이상 늘어났을 때는 대동맥류라고 얘기하고 정맥류든 동맥류든 대동맥류든 전부 다 문제는 이 혈관벽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게 터져나갈 출혈의 무염 이런 무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동맥류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류가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대동맥 박리처럼 치환술을 합니다. 인공혈관 치환을 하는데 인공혈관 치환하는 대동맥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나이나 연령 뭐 이런 보면 고령이거나 아니면 한번 수술하셨던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치환을 한다, 대동맥 치환을 하면 이 흉곽을 열어야 되거든요. 흉곽을 또 열어서 수술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신의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적으로, 경피라는 거는 피부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카테터 넣어서 하는 게 경피적으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피적으로 넣어서 스텐트를 삽입하는 신의료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런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류와 같은 진단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치료를 하게 되죠. 실제 이 대동맥 박리나 류가 우리가 보장하는 상품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지금 계속 이제 동맥 하다가 이제 정맥 처음 나왔죠. 그래서 혈관에서 그 동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정맥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학 이론이긴 하지만 의학 이론이라서 이론만 공부합니다. 저희는 실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화된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질병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수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 하는데 한 1,000만 원. 그런데 수술은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통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통원에서 받으려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미용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보시면 정맥에 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맥이 늘어진 거죠. 근데 정맥은 동맥하고 달라서 판막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은 혈관은 동맥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발끝에서 또는 손끝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힘이 없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온 게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판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망가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혈액이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혈관이 구부러지고 혈관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지정맥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정맥류가 생겼을 때 증상은요. 요즘 TV 약물 성전도 하더라고요. 다리가 무거워요. 맞아요. 무거워요. 그다음에 혈액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혈액은 제가 액체니까 흘러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또 혈액이 있으니까 뭐 무거워요, 아파요, 뭐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일단 해야 되죠.
다리가 무거워요, 아파요, 이거 갖고 진단하지 않잖아요. 검사는 판막이 망가졌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판막이 있는 이유는 역류하지 못하도록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초음파로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역류가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을 보시면 이 혈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혈관은 정맥이기 때문에 굳이 있지 않아도 돼요. 다른 정맥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이 혈관을 없애주는 겁니다. 혈관 발거술이라고 합니다. 발거술. 어느 혈관에 많냐면 숨어있는 혈관에 많습니다. 그 무릎 위쪽으로. 그래서 복제동맥, 숨어있다 그래서 복제동맥인데 복제동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에 있는 그 복제동맥을 없애주는 발거술을 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보다 시험에 좀 더 나온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 생기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생기겠습니까? 판막이 망가질 정도니까 일단은 나이죠. 판막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오래 서 있는 분들, 미용사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제 태어나면서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죠. 자, 심장질환 중에서 선천성 심장질환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색증이 있냐, 하나는 청색증이 없냐, 뭐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몇 주에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36주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40주 이렇게 하는데 36주 이상은 돼야지 태어날 수 있는데 33주가 안 된다 그러면 미수가 조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보내죠. 보육기로 보내죠. 왜요? 심장이 또는 폐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뭘로 형성되어 있죠? 양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물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성인하고 달라요. 성인은 지금 공기 중에 호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아는 엄마의 양수 안에 있으니까 호흡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가 필요 없어요. 폐가 필요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심장 밖에 폐가 있잖아요. 심장하고 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은 모든 피가 심장으로 왔다가 산소가 필요해서 폐로 보냈다가 폐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필요한데 양수 안에 있는 태아는 호흡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주스를 채워야 된다는 거는 폐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스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주스를 채우기 전에 나왔다 그러면 뭐가 완성이 안 됐냐면 폐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폐가 완성이 안 됐다. 또 하나는 심장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심장이 어떤 완성이 안 됐냐면 그러니까 전신을 통해서 오는 피, 전신을 통해서 가는 피, 그 사이에 중격이 있었잖아요. 서로 산소가 많은 피와 산소가 적은 피가 섞이지 말라 하는 중격이 있는데 이 중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큐베이터로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뚫려서 나오는 겁니다. 뚫려서 나오는데 뭐가 뚫려서 나오냐면 위에 있는 심장의 중격이 뚫려서 나오는 걸 우리는 심방중격결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서 주수를 잘 채우고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방중격결손은 어디에 이제 많이 생기냐면 난원공이라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 번째 줄에 난원공 침범이 흔하다 그랬는데 난원공이 마지막에 막히는 겁니다. 중격이 형성되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마지막에까지 남아있는 게 난원공입니다. 그게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아직 열려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실중격결손은 아이가 주수를 채우지 않으면 난원공은 막히더라도 그 밑에는 심실중격이 아직 막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간만 채우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려서 결손으로 나와더라도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좀 지켜봅시다. 지켜봐서 정상화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수술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수가 채워지면 얘는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맥관 개존증 이렇게 보실까요? 동맥관 개존증은 대동맥하고 폐동맥이 뚫려 있는 겁니다. 얘도 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엄마 주수를 잘 채우면 이게 이제 다 분리가 되는데 얘가 태어났더니 얘가 뚫려 있어요.
근데 얘는 주수를 안 채워서 뚫려 있다고 보기보다는 원인이 엄마가 임신 초기에 풍진을 앓았을 때 그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면 얘도 동맥관 개존증 얘도 심실중격, 심방중격 결손처럼 기다리면 막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수술해줘야 됩니다. 혈관과 혈관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비청색증형이래요. 그러니까 청색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입술이 파랗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격이 서로 뚫려서 피가 섞이더라도 산소가 많은 쪽의 피의 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쪽의 피, 좌측 심실의 피의 압이 더 높기 때문에 전신으로 산소가 많은 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파란색, 청색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청색증형은 그렇지 않아요. 자, 뚫렸어요. 심실의 중격이 뚫렸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피, 산소가 많은 피가 우측으로 갔어요. 또 좌측에 있는 산소가 많은 피가 전신으로 갔어요. 아직 청색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좌측에 있는 피가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에 있는 피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작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측에 있는 피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피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측에 있는 피가 좌측으로 가고 좌측에서 전신으로 가면 오리진은 우측에서 시작했잖아요. 우측은 산소가 적은 피죠. 그러니까 전신으로 산소가 적은 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그때부터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갔어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샜어요. 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는 단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좌 단락이 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젠맹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심실중격 또는 심방중격 결손이 생겨서 단락이 생겼죠. 어쨌든 새는 일이 생겼잖아요. 새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계속 커지면 마지막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청색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질환 청색증형의 마지막 형태는 아이젠맹거 증후군이다. 이렇게 되면 빨리 중격 닫는 수술을 해줘야죠. 막는 수술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심혈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심혈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장 내용도 많고 보장 상품도 많고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